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욘디의 김규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색다른 주제를 해보려고 저의 동기 교수님인 세브란스 병원 이식학과 이재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재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저희도 지나가다만 인사를 하지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교수님을 모신 이유는 실은 이식이라는 얘기가 생각보다 요즘 많이 얘기가 되어지고 또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수술 엄청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도 간이식 하나 하고 시간 늦지 않게 오려고 열심히 빨리 끝내고 왔는데요. 예,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많아지고 또 이제 다른 치료로서 할 수 없는 이런 말기 환자들에 있어서 극적으로 이제 극복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는 게 이제 간이식이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런 케이스도 많아지고 수술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외과 교수님들을 뵙지만 실은 이식외과가 진짜 서 있는 시간도 너무 기시고 환자의 상태가 진짜 확 변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진짜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일단은 너무 이렇게 환자들마다 중증도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괜찮으신 분들은 되게 짧게 끝나는 수술도 있는 반면에 너무 안 좋은 분들은 막 수술도 막 10시간, 20시간 해도 막 이렇게 피가 안 멈추고, 너무 막 이렇게 환자분들도 생가사의 고비를 계속 넘고 있고, 이런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중증도가 너무 안 좋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다른 치료 같은 경우에, 다른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좋아지면, 왜 괜히 수술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지만, 이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식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중증도가 높더라도, 위험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한번 진짜 우리가 몸을 걸고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지막 희망의 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교수님을 통해서 많은 환자뿐만이 아니라 실은 환자를 다루는 것보다는 가족을 회복시키시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진짜 멋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이 가족이라는 게 되게 큰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뇌사기증자가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사기증자를 기다리다가 못 받고 돌아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가족분들이 기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가족분들이 기증을 하게 되면 최소 이제 환자가 2명입니다. 받는 사람, 수혜자랑 기증자. 그래서 2명이 수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양쪽에 간병인 한 분씩 붙어도 4명이 되고,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여러 가지로 이 가정 한 명이 이게 환자 한 명뿐만 아니라 한 가족 구성원들이 다 이렇게 이거 하나에 목숨 걸고 이렇게 애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때도 있지만, 이런 수술을 통해서 한 가정이 변화되고 그 구성원들이 좋아지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이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오늘 기대되는 마음으로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오늘 준비한 주제 제목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되고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그래서 한번 조금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식이라는 게 많이 들어보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생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뉴스에 돼지 장기 이식 받았다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이렇게 아직까지는 오래 못 살고 금방 돌아가시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혈액형 같은 게 다른 사람도 이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벌써 10년이 넘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혈액형이 다르면 이식을 못 한다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략적으로 이식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간이식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규현 선생님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클리닉에서 이 우아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소아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애기들이
뭐 이렇게 대부분 건강하고 그러지만 갑자기 이제 소화 간이식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천천히 진행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뭐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고 인터넷도 보고 그러는데 소화 같은 경우는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안 좋아지고 이러면 이게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제 선천성 담도폐쇄라고 태어날 때부터 이제 담즙이 내려가는 길을 우리가 담도라고 하는데 여기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담즙이 내려가는 길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장을 끌어다가 담즙이 내려가는 이 담도를 대신하는 이렇게 공장에다가 장에다 붙이는 담도 공장 문합술 카사이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이제 결국은 간이 많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간이식까지 받아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소화 간이식 받아야 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이 선천성 담도 폐쇄 때문에 간이식을 받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유전적으로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 간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사를 해요. 대사라는 게 제일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술 같은 거를 먹고 이렇게 분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분해를 하는데 그런 대사를 잘 못하게 되면 얼굴이 빨개지고 막 술 취하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 몸에 암모니아라는 이런 그 간송혼수를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축적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당이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대사와 관련된 거에 있어서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간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뭐 약을 잘못 먹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백신 같은 것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갑자기 이제 간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그 간의 여러 가지 작용 중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간송혼수라는 부분을 해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 몸 중에 뇌가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이 다른 거 뭐 이렇게 간이 안 좋아지고 콩팥이 안 좋아지고는 조금 이렇게 며칠 정도의 우리가 몸이 버틸 수 있는 이렇게 좀 시간이 있는데 이 뇌는 그렇게 오래 못 버텨요. 그래서 이 급성간 부전을 해서 간송혼수가 심해지고 막 의식을 잃고 이러면 초응급으로 이제 간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뭐 하나 보이면 이제 선천성 담도 폐쇄가 생긴 경우에 이건 보건복지부 사진인데 이제 이렇게 황달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일단 황달이라는 건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거를 이제 저희가 황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황달이 생기고 이 이제 담즙이 내려오지 못하고 정체돼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담즙이 그 쓸개즙 이런 거랑 이제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그게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변을 이렇게 우리가 초록색 내지는 황갈색으로 만드는 건데 그게 잘 안 내려오니까 변이 이제 흰색 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몸에서 또 이제 황달 수치가 오르기 때문에 이제 소변이 이렇게 진하고 노란색으로 되고 이렇게 이제 이게 만성화되면 이게 간이 딱딱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간부전에 빠지게 됩니다. 소아들도 저렇게 간경변증이 오기도 하나요? 그럼요. 이제 간경변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는 보통 간염이라고 하고요.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딱딱하고 쪼그라들고 이런 거를 이제 간경변이라고 뭐 간경화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되는데 소아도 애기들은 이제 워낙에 재생 능력이 좋으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까지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그 선천성 담도 폐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담즙이 잘 안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게 굉장히 딱딱해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보시면 저희가 이제 소아 간이식하기 환자인데 이제 선천성 담도 폐쇄 환자인데 보면은 여기 간이 이렇게 딱딱하고 아까 사진같이 그림같이 이렇게 막 쪼글쪼글하고 색깔은 완전히 이렇게 갈색에 검은색을 이렇게 띠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간이식을 하고 이게 어머니 간을 받은 건데 바뀌고 나서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아주 예쁜 간으로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레지던트 때 엄마가 애기한테 간을 주셔야 되는데 지방간이 있으셔서 막 울면서 살을
하셨던 그래서 네. 막 엄마가 나중에 간 이식하시는 날 들어가시면서 엄청 우셨던 기억이 나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 자녀한테 본인이 최대한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이제 저희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기증자분에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기증자분의 안정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간이 많으면 이제 첫째로는 기증하시는 분이 안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받는 아기나 이제 받는 환자들한테도 이게 이제 지방간이 있으면 이게 피가 안 통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수술을 빨리 하더라도 그 시간에 그거를 이제 저희가 허혈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피가 안 통하는 시간에 있어서 더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간 손상이 많이 와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은 그런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체중을 빼고 지방간이 좋아지면 보통 기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기증자를 찾거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족하긴 해도 내사 기증자가 이렇게 종종 생기기 때문에 그런 내사 기증자의 간을 받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성인 간이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인 간이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아기와 똑같아요. 그래서 급성 간부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많이 있고요. 이제 저는 주로 이 현대의학을 공부했지만 이제 그래서 한의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제 한약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안 맞는 약을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뭐 좋다는 민간 그런 요법 같은 거를 뭐 약초 같은 거 이름 모르는 거를 먹고 간부전에 빠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간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레놀이나 수면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진통제나 수면제 같은 경우도 너무 이게 한꺼번에 과다 복용하면 간이 갑자기 이렇게 간부전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부전에 있을 때는 이제 간성혼수, 이렇게 의식이 처지거나 이러면 그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응급으로 간이식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딱딱한 간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간경화, 간경변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간이식을 받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비형 간염이 호발되는 국가예요. 그래서 그 비형 간염이 이제 어머니로부터 이제 피를 통해서 이제 그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비형 간염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간이 딱딱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비형 간염 보균자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만 들었다가 별 신경 안 썼는데 갑자기 뭐 40대, 50대, 60대 되고 나서 갑자기 뭐 간이 너무 간경화가 왔다든지 아니면 뭐 간암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를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본인이 이제 비형 간염 보균자라면 그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비슷한 간염으로 C형 간염이 있고요. C형 간염은 요새는 이제 새로운 약제가 좋아져서 완치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몇 주 정도 약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몇 주 정도 이렇게 약을 복용하면 C형 간염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거에 대해서 이제 잘 검사를 하고 그런 약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관리를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그 C형 간염으로 공격받았던 그 간경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간경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요즘은 이제 사회적 이슈죠.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면서 이제 알코올성 간경변이 제일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비형간염이 많지만 뭐 미국이나 이게 서구권에서는 이게 알코올성 간경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술을 드실 때 술 드시는 걸 저도 좋아하고 우리 김 교수님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시는데 이게 매일 드시면 안 좋아요. 이게 별로 적은 양이지만 뭐 맥주 한 캔까지는 모르겠는데 두 캔, 세 캔 이 정도를 매일 드시면 그게 얼마 안 되는 양 같아도 간경변에 올 경우가 많고 조금 뭐 과음하시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좀 쉬어가는 텀이 있어야 쉬어가는 기간이 있어야 간이 재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간경변에 잘 안 빠져요. 그래서 매일 드시는 습관적 음주, 반주 이런 거는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성인병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성인병이 그냥 이렇게 당뇨, 고혈압 이런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술을 안 먹는데도 이런 지방간이 생기고
이런 그 대사성 질환으로 인해서 간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런 염증뿐만 아니라 이제 간경변까지 가는 경우가 이제 꽤 많아요. 이게 이제 요새 제일 저희가 간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그래서 나는 B형 간염도 아니고 C형 간염도 아니고 나 술도 별로 안 먹어, 나는 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처럼 좀 이렇게 배가 나온다거나 운동을 못하는 분들은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간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형장기 이식 중에, 그러니까 고형장기라는 거는 막 간, 콩팥 이런 걸 고형장기라고 하는데, 모든 장기 중에 암이 있을 때 이식하는 경우는 이제 간밖에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 간암이 이렇게 비교적 초기인 경우에는 어떤 간절제 수술이나 뭐 어떤 다른 치료보다도 그 간 이식이 성적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 진행성 간암이 아닌 경우에 간 이식을 하면 좋고, 특히나 이제 B형 간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가 B형 간염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B형 간염인 경우에는 이제 제가 쉽게 말해서 이제 텃밭이 안 좋아졌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암을 아무리 잘라내고 하더라도 탓밭이 안 좋아져서 그 또 잡초가 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딱딱해진 간이 있는데, 간 이식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간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간경화도 없어지고 간암도 없어지고, 그리고 B형 간염 완치제는 없지만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요. 뭐 헤파빅, 헤파블린 뭐 이런 그 B형 이뮤노글로빈 주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 그 B형 간염 표면 항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평생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암, 간경변, 그다음에 B형 간염까지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됩니다. 근데 괭이님께서 삭막한 세상에 술 한 잔은 필수라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술 자주 먹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주를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매일 자기 전에 한 잔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습관성으로 하는 건 안 좋고, 내가 오늘 좋은 사람 만난다, 아니면 오늘 좀 우울해, 이럴 때는 마셔도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오늘 먹었으면 한 이틀은 쉬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이 좀 재생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뭐 술 마신다고 무조건 간이 안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도 오늘 되게 중요한 정보를 많이 주시네요. 네, 그 박성호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요새 되게 세계적 이슈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B형 간염과 그다음에 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많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점점 늘어나고 거의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C형 간염이 되게 이제 우리나라 B형 간염이 많은 것처럼 많았었는데, C형 간염 약제가 이제 완치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C형 간염의 시대는 끝난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알코올성 간경변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 이제 문제가 되고,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코올이 안 좋은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을 했지만, 이렇게 좀 체중이 나고 지방간이 있고 운동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이 부족한데, 생각보다 이런 질환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운동하시고 적절한 식습관 개선 같은 게 필요합니다. 네, 근데 콜라나 탄산음료는 간에 어떠한 영향이 있어요? 그래요. 그 콜라나 탄산음료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그 설탕이 많은 거는 간에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설탕이 많은 거는 썩 좋지는 않고, 그냥 우리가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스파클링 워터 이런 탄산음료 있잖아요. 그 탄산음료 자체는 간에 직접적인 영향 크게 미치지는 않아요. 뭐 음료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런 저희가 많이 드시는 그 음료 중에는 커피는 간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커피는 저희가 B형 간염 환자든 B형 간염 환자가 아니든 알코올성 간경변이든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든 간 경변의 진행도 낮추고 간암의 발생률도 낮춰요. 그거는 되게 객관적으로 많은 논문이나 많은 대규모 연구에서 입증이 돼서 커피는 뭐 간에 좋고요. 콜라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 탄산 말고 이제 설탕이 들어가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B형 간염 완치 치료제도. 그러니까 B형 간염 완치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가 참 저희가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C형 간염이 이렇게 완치될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 했거든요. 근데 C형 간염 완치 치료제가 나온 것처럼 B형 간염도 언젠가는 완치 치료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완치까지는 아니어도 많이 이렇게 약 드시는 이렇게 그 항바이러스제가 있어요. 뭐 비리어드, 바라크루드 뭐 이런 약제들이 있는데 그런 약제들을 잘 드시면 대부분은 이제 완치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평생 사시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괜찮은지 알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보험이 좀 이렇게 간 수치가 오르고 안 좋아야지 보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긴 한데, 이게 하여튼 그 약제를 잘 꾸준히 복용하시고 주기적으로 검사하시면 이렇게 간 경변이나 간암에 안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완치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간 강병변은 일단은 초음파 검사로 대부분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정확도 순으로만 따지면 이제 암이 아닌 경우에 그냥 이제 간만 따지면 MRI가 제일 좋고요. 근데 이제 MRI는 이제 뭐 이렇게 좁은 데에 있고 그다음에 그 금속 물질 같은 게 있으면 또 못하기 때문에 자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좋은 건 CT인데, CT는 이제 조영제와 방사선이라는 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하면은 또 이제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CT의 단점을 이제 초음파가 이제 대체를 하는 거고요. 초음파는 이제 아무런 몸에 나쁜 게 전혀 없습니다. 0%. 그래서 이제 보통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은 피 검사와 초음파로 하는 게 저희 이제 간학회에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이고요.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하면 뭐 초음파나 CT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경우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저기 순에서 잘 물어요님이 개인 좀 건강 상담을 하셨네요. 41살이신데 계속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랑 간염이 반복되고 계신데 간 경화로 가실 확률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예, 죄송해요. 근데 죄송하긴 한데 그냥 주신 정보가 부족한데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간 경화로 갈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간 수치가 정상이 이제 그 GPT가 뭐 한 45 정도가 정상으로 보는데 그 정도 이하로 안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간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만성화되면 간경화로 갈 확률이 있긴 있는 거죠. 그게 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러면 얼마나 뭐 많은 확률이 있느냐, 이거는 요 주신 정보만 가지고는 저희가 좀 알기는 어렵고요. 이게 0%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이게 자주 검사하시고 식습관도 개선하고 가체중을 뭐 정상 체중으로까지 많이 노력을 하시면 그래도 그 확률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군요. 결국 커피는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이게 그 카페인 때문에 그런. 네네. 이제 카페인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카페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성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커피는 이제 일단 간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간암만 놓고 봐서는 믹스 커피든 아메리카노든 뭐 제가 오면서 오늘 저 휘핑크림 막 올리면서 당 떨어질까봐 왔는데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은 없어요. 암에 대해서. 간암 재발률은 그 카페인이 들어간 어떤 커피든 다 좋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뭐 대사성 그 여러 가지 비알칼성 지방간 질환이나 당뇨나 혈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따지면 아메리카노가 좋은 거지, 제가 말씀드린 간암이나 간 자체 간경변이 진행 안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네, 명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저도 아메리카노만 마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진행을 하면 이제 간이 좋지 않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눈이 노래지고 피부가 노래지면 황달이 생기고요. 이제 소아에서는 복수까지 차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성인에서는 이제 복수가 많이 차요. 이제 배가 볼록 튀어나오고 이제 점점 근육이 빠지죠. 그리고 이게 이제 더 나빠지면 이제 의식을 잃게 되는 간성 혼수가 오고요. 이제 또 저희가 잘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간이 안 좋아지면 콩팥도 안 좋아져요. 그래서 소변량이 줄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응급 상황이에요. 간이 침묵의 장기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맞아요. 예. 그래서 뭐 대략 90% 정도까지 망가지기 전에는 그 증상들이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비대상성 강경변이라고, 그러니까 간이 이제 보상을 못 해주는 거죠. 90%가 넘어 이제 물이 끓을 때 이렇게 수증기로 변하는 그런 이렇게 변하는 100도 되는 그 시기가 있듯이 이게 증상이 나타난 거는 이 간이 이제 못 버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제 굉장히 위험도가 높고, 이런 경우에는 뭐 심한 경우에는 생존율이 뭐 5% 미만이기도 하고, 뭐 이제 좀 초기인 경우에는 뭐 3개월 생존율이 30%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뭐 간이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치료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간 독성 있는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부분을 그럼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좀 있나요? 잘 못했어요. 간 독성이 있는 약을 복용을 네, 건강상의 맞아. 문제를 하셔야 네, 되면 네. 어떻게 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표적인 약제가 이제 결핵약이죠. 우리 그 김규현 교수님이 저기 소화 감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결핵 같은 거 보면 결핵약 먹고 간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이제 그거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이렇게 손상이 오는지는 이제 좀 뭐 유전적으로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약물의 농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약제를 복용하면 자주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요거는 이제 되게 심한 증상이지만 요 전조 증상으로 뭐 이렇게 피곤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입맛이 없다든가, 살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그게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전 늘 피곤한데 살이 빠지거나 입맛이 없진 않아서 괜찮네요, 저는. 글쎄요. 네. 그래도 정기적으로 검사는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질문이 또 있는데 보고 넘어가실까요? 네, 먼저 하시죠. C형 간염. 네, C형 간염으로 완치가 됐는데, 이제 그 C형 간염 그 치료제 요새 나오는 이제 DAA라고 하는데, 그거 전에가 인터페론 치료였는데, 인터페론은 치료가 잘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완치되셨다니까 너무 축하드리고, 하지만 이제 그게 얼마나 손상됐는지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다쳤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넘어지면 그냥 잘 문제가 없고, 막 뼈가 부러지고 아니면은 뭐 크게 교통사고 나면 안 낫는 것처럼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초음파나 CT나 다른 간 수치 검사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완치되고 나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커피가 간에 좋은데 레드불은 정말 고용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잖아요. 네. 오히려 저는 이거 안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커피라는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약은 우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대조군과 그 실험군이 있는 이런 그 무작위 배정 실험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커피나 이런 거는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코호트 연구라고 몇십 년간 이렇게 인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커피를 마셨는 사람, 안 마셨던 사람 이렇게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런 이게 뭐 에너지 드링크 자체를 이렇게 많이 마시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이게 되게 상품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부족하고요. 카페인 자체에서 커피에서 말하는 카페인은 한 2잔 정도의 그 정도의 카페인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마시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연구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질문 되게 많이 외래에서 받았었는데, 아이들 경우에도 유난히 손발바닥에 노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황달이냐고 물어보는데, 네. 저는 그럼 꼭 물어보는 게 혹시 귤 많이 먹었냐고. 그죠? 맞아요. 그런 이제 뭐 귤이나 아니면은 뭐 비타민 같은 거, 비타민 C 많이 먹는 게도 가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황달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는 뭐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이제 빌리리빈이라는 그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지는 거를 황달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하고 이렇게 진료를 보라는 그런 의미고, 이제 황달인지 아닌지는 진료를 보시고 검사 수치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간이식하면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이제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뭐 신장이식 같은 경우에도 뭐 신장이식 10년 하면 또 이식 받아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 간이식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A병원, B병원, 뭐 간이식 엄청 잘하는 병원의 그런 사람들만 모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간이식 한 사람을 다 모은 건데, 이제 소아 같은 경우에는 그 초반만 지나면 거의 이제 8, 90% 사세요. 그러니까 뭐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거의 90% 가까이 이 생존율이 돼요. 그러니까 10명이 간이식을 받으면 10년 후에도 9명이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이 아니라 뭐 나이 들면서 심장 문제가 생기거나 뭐 뇌출혈이 생기거나 다른 문제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나이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있지만, 연령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뭐 이렇게 보통 많이 하시는 50대 정도의 간이식을 하시게 되면 한 10년 정도 사시는데 75% 정도 이게 유지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만 잘 넘어가면 이렇게 평생 그 오래 사시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간이식이라고 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이제 막 암 같은 게 수술이 제일 좋은 치료법이라고 이제 정립됐을 때, 나는 수술 같은 거 안 받아 이러시는 분이 가끔 계셨었거든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근데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외래에서 진료보고 이러면, 간이식 해야 됩니다. 이러면, 자기는 이식은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요즘 뭐 휴대폰 같은 거 카카오톡, 이거 배우기 어려워서 뭐, 못해 이런 분들보다 이렇게 다 그냥 쓰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시대의 흐름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식이라는 게, 간이식이라는 게 이제 간암이나 아니면 강경변, 급성 간부전에 있어서 제일 좋은 치료로 이미 정립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고 그렇게 이제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이식을 하더라도 오래 사시는 분들은 오래 사실 수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합니다. 생존율이 엄청 좋네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좋아요. 근데 이제 뭐 보셨는지 아까 3개월 생존율은 뭐 이렇게 그래도 이게 막 100%가 아니라 제일 높은 사람도 한 95%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돌아가실 확률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이식 받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괜찮을 때 이식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너무 안 좋아서 이제 진짜 돌아가시기 직전에 진짜 그 몇 시간만 있어도 돌아가시는 그런 찰나의 간이식을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중증도의 차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장기가 들어오면 그거를 남이라고 생각해서 공격하는 걸 거부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라는 걸 쓰는데, 면역 억제제를 쓰면 우리가 이제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걸리는 이렇게 감염에 좀 취약해요. 그래서 그런 감염 때문에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 시기를 지나고 몸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응을 하게 되면 이제 웬만한 그 보통 사람들처럼 사실 수가 있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주제로 하면,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혈액형이 달라도 간이식 가능한가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그 며칠 전에 간이식 그 혈액형 부족과 간이식 200내를 달성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요새 저희 간이식 하시는 분의 한 25%가 혈액형이 달라도 간이식을 하고요. 이제 혈액형에 대한 항체, 아까도 그 거부 반응도 말씀드렸지만 항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공격하는, 남이라고 생각하는 공격하는 그 항체라고 그러는데, 이 항체의 이렇게 수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해도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혈액형이 달라도 간이식 성공률이나 성적에는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요즘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이제 가족 간에만 기증 가능한 거. 내 친한 친구인데, 내 교회 뭐 아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코노스라고 이 장기이식관리본부에서 이 이식하는 사람들의 모든 거를 승인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제 막 되게 나쁜 거지만 이렇게 뭐 영화 같은 데서 막 인신 매매하고 장기 매매하고 뭐 이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없게끔, 아니면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그런 이해관계가 없게끔 나라에서 그거를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너스라는 기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친족 간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큰 문제 없이 이제 그냥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해주고요. 근데 아니면 이제 그 누구 대상을 정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에서 뭐 신부님이나 아니면 뭐 스님이나 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간혹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인정해줘요. 근데 그러지 않은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긴 해주는데 굉장히 까다롭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오랜 기간 알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알았는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중요하거든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 코디네이터 분이 결혼식 사진을 막 20년 전 결혼식 사진 어디서 구해서 이제 우리 옛날부터 알았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입증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알았는지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족들 간에 친족 간의 기증이 가능하고 다른 분도 가능은 하지만 가족분들이 안 되는 경우에 또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고 오랜 기간 아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른 병원에서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공여자와 수혜자가 막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니까 뭐 오다 가다 이렇게 뭐 이렇게 화장실 같은 데도 그런 거 써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얘기지만 네. 이제 막 그런 거가 얼마나 순수하고 객관적인지를 입증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의사가 이렇게 의료진이 이렇게 뭐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막 서류를 준비해서 이렇게 승인을 받아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게 코노스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인데 코노스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에도 이 승인하는 기간에 있는 자료에도 이렇게 타인간 기증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그 간이식 기증에도 안전한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이제 뭐 한 30년 전, 40년 전은 간이식을 기증하고 뭐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래서 세계적으로 이게 간이식이 이렇게 폐나 심장은 아직도 이렇게 죽은 사람, 그러니까 뇌사자의 심장이나 폐만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그 윤리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생체 간이식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하고 아니면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안정성이 담보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동차 운전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제 자동차 운전이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고 자동차 운전이 저희가 이제 사고가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문제가 없고 우리나라 이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어떤 특정 병원이 아니라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봤더니 한 합병증 확률이 1%대 정도 돼요. 그래서 완전히 0%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모든 병원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안정성을 담보로 하는 걸 제일 중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간을 기증하면 간이 얼마나 자라는지를 보면 이제 보통 저희가 오른쪽 간을 많이 기증하는데 성인 간 기증할 때 그럼 못해도 진짜 못해도 한 60%에서 한 65% 정도 기증을 하거든요. 그러면 남은 간이 한 35% 정도 남은 간이 이제 일주일만 지나도 거의 한 50%, 60% 정도 자라요.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나면 제가 이게 일부러 똑같은 커서를 가져왔는데 이게 CT 사진이긴 한데 더 많이 자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원래 간에 8, 90% 자라요. 그래서 주시는 분도 안전하고 받으시는 분도 이제 좋아질 수가 있죠. 물론 흉터, 그다음에 뭐 상처에 대한 불편감 이런 것들이 없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간 기능적인 면에서만 보면 이제 기증하기 전이나 후나 차이가 없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재생 능력이 엄청 좋네요, 간이. 그렇죠. 저희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뭐 이렇게 간을 새가 이렇게 쪼아 먹는데 계속 재생해서 그 영원히 끝나지 않는 형벌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간은 너무 재생을 잘해요. 재생을 잘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간 질환에 있어서도 이게 보통 간이 이렇게 재생을 됩니다. 근데 아까 술 얘기도 나왔지만 매일 반복적으로 그러면 이게 재생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꼭 쉬어가는 텀이 필요하고요. 이게 혹시나 뭐 간이 안 좋아져서 약을 먹고 아까 간독성 얘기도 했지만 그런 약제를 먹고 간이 안 좋아지더라도 쉬어가는 기간, 재생하는 기간만 충분히 있으면 보통은 잘 회복을 합니다. 네. 그 흉터는 얼마나 남는지에 대해서도 또 걱정이에요.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모님이 자식에게 기증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제 걱정이 우리
애기 우리 딸 뭐 이렇게 흉터 적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저기 흉터를 남기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요렇게 하든 그러니까 상처는 한 12cm 정도밖에 안 나는 그러니까 요 정도는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간이 이제 나와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왕절개 아기 낳을 때랑 비슷하게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복강경의 발전으로 복강경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로봇이나 복강경으로 다 하든지 해서 흉터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물론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그 로봇이나 복강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구조가 너무 안 좋거나 그러면 이제 주시는 분의 안정성이랑 그 다음에 이제 받는 분의 그 안전성 그 성적 좋은 성적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선별해서 진행을 합니다. 저거 네, 혈액형이 다른 분한테 받는 간이식과 같은 분끼리 받는 간이식이 어떤 다른 절차가 있는지. 예. 일단 다른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이렇게 그 혈액형 다른 항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항체를 없애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그 혈액형 같은 간이식보다 한 2, 3주 전에 입원을 하고요. 그래서 그 항체를 안 만들어지게 이제 리툭시맙이라는 주사를 맞고 두 번째는 그 항체 이미 있는 항체를 이렇게 걸러주는 작업을 해요. 그걸 혈장 교환술이라고 하는데 그걸 두 가지를 함으로 인해서 항체가 없는 그러니까 그 혈액형이 같은 그 간이식이랑 동일하게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근데 2, 3주 먼저 입원하시니까 시간과 비용이 조금 더 들 수는 있죠. 네. 기증은 한 번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 번 하셨던 분이 또 간이 자라니까 또 할 수 있나요? 일단은 두 번을 기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기증자의 안전성이 담보돼야 돼서 그렇고요. 이제 물론 뭐 아주 드물긴 하지만 예를 들어 간을 기증했는데 나중에 뭐 콩팥 기증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간을 기증했는데 또 간을 기증하는 경우는 살아있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간이식을 한 분이 살아계실 때 오른쪽 간을 기증을 했다가 안타까운 사고로 이렇게 뇌출혈이 생겨서 뇌사 기증을 또 하시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좌측간이 남았는데 좌측간이 그 기존에 원래 간만큼 되게 많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 간을 이제 저희가 또 받아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뇌사 기증을 하는 경우는 두 번 할 수 있지만 살아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어요. 네. 수혈할 때 B형에서 RH 포지티브는 보통 RH 포지티브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맞아요. RH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안 하면 맞아요. 포지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뭐 거의 RH 플러스죠.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너무 재밌는데.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간이식 후 이식 환자 주의점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에 이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초창기에 감염이 잘 안 되도록 주의해야 되고 드시는 면역 억제제라는 게 저희가 뭐 어떤 사람은 좋아서 약을 조금 주고 어떤 사람은 미워서 약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이렇게 대사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 농도를 저희가 다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농도에 맞춘다는 거를 아셔야 되고 특히나 알코올성 간경화로 간이식 하시는 분은 술을 단 한 잔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거 이렇게 인터뷰한 것 중에 하나인데 술은 기증자의 숨과 희생을 헛되이 망치는 길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와닿네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주제인데 이제 간이식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보면 이제 로봇이 이렇게 해요. 그 복강경이라는 것도 좋지만 이제 로봇은 진짜 손같이 이렇게 다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제 2016년도부터 벌써 6년이 됐죠. 그래고 이게 벌써 이렇게 로봇으로 이렇게 간절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요즘 이제 뭐 코로나, 메르스 이러면서 에크모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데 이제 에크모라는 거는 심장이나 폐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 심장이나 폐 기능을 해주는 건데 그 정도를 해줄 정도로 안 좋은 사람도 저희가 이식해서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병원에서 아니면 뭐 어디 그냥 일반 상식에 이 정도 하면 안 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랑 이렇게 좀 상의해 보시면 생각보다 이게 간이식의 범위가 많이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식
그 혹시라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 예방 접종을 이제 좀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김기현 선생님이 또 여기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생백신과 사백신 차이가 뭐죠? 생백신은 진짜 살아있는이라고 얘기를 하는 맞아요. 거죠. 근데 네. 독성을 뺀 힘을 빼준 진짜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게 생백신인 거고, 사백신은 이제 단백질의 일부나 독성의 일부 이런 식으로 그냥 바이러스나 어떠한 세균의 조각을 넣어주는 거죠.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이식을 하게 되면 생백신을 맞는 경우에 이게 그냥 그 힘을 뺐다 그러는데 그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대상포진 이런 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 대상포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장티푸스 이런 거는 좀 이식 전에 맞을 수 있으면 맞아놔야 이식 후에는 이런 백신을 못 맞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대상포진 백신이 단백결합 백신이 새로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출시될 예정이라고 들어서 아마 그게 그래요? 나오면 이식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진짜요. 그 저희 환자 중에 그 대상포진 걸리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맞아요. 힘드시죠. 면역력이 떨어졌으니까 그거 나오면 진짜 좋은 소식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요새 코로나 너무나 관심이 많고 그러신데, 이제 이게 이식학회에서도 이런 거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냥 아예 이렇게 팝업창 같이 공고문 같이 이렇게 띄워놨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3차 접종이든 4차 접종이든 이렇게 크게 맞은 후에 크게 부작용이 없었으면 일단은 맞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항체가 잘 안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요새 또 새로운 약도 좀 출시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항체가 생기시는 분도 있지만 안 생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동으로 겉에서 항체를 만들어진 걸 넣어주는 약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온다고 해서 그래요? 이식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로 되게 좋은 소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약이 들어오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저 마지막 질문을 네네네. 드릴까요? 간이식 공여자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1년 정도만 하면 큰 문제 없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학의 발달함으로 인해서 이게 막 20년, 30년 지나도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점점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근데 거의 괜찮긴 해요. 거의 괜찮은데 그래도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요. 뭐 바쁘시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검사를 혹시 못 받으시면 조금이라도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못다한 질문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이렇게 바빠서 많이 못 올리지만 그래도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제가 글을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궁금하신 것들 보실 수 있고, 이거 좀 전체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D님.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혹시 여기도 질문하는 난이 있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수술하는 날은 바로 못해도 그래도 며칠 안으로 보통은 답변을 드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 바쁜 가운데서 이걸 꼭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이렇게 주위에서 잘못된 얘기를 듣고 아까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돼지도 이식받는 그런 시대인데 현대의학이 너무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어요. 네. 아니 맨날 의과대학 다닐 때 힘들다고 질질 따면 다 받아주던 오빠였는데 이렇게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 이식에 또 새로 떠오르는 이런 별로 계신 게 너무 저는 자랑스럽고 이러한 친구 동기를 둔 게 진짜 너무 자랑스럽네요. 네, 저도 우리 김기현 선생님의 마지막 이 한국에서의 촬영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간 이식에 궁금한 게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이재근 교수님 외래를 가면 되는군요. 외래 오셔도 되고요. 안 되면 여기 블로그라도 질문 주시면. 이건 아마 개인 질문이실 거고 간 이식을 받아야 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마 그렇게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외래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더 바빠지시겠네요. 집에도 더 못 가시고요. 뭐 집에 못 가는 건 루틴이어서. 네. 오늘도 이 방송이 끝나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병원을 떠나왔지만 정말 병원에 계신 특히 외과
계열 교수님들을 보면은 정말 이거는 돈이 아니라 사명이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간 이식이 교수님 손에 달려 있다고 믿고 저는 마음 편하게 1년 미국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 건강히 조심히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의 이 방송을 찾아와 주시고 자주 질문도 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적응이 되는 대로 또 비욘디 PD님들과 상의를 해서 제 시간을 받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 반이나 지났어요. 아직 반이나 남았지만, 그죠? 네, 맞아요. 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금년에 더 행복한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